같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안녕하세요. 대학 캠퍼스의 봄을 반드시 느끼게 해드릴 박보입니다. 여러분은 특별 전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종류도 많고 전형 방법도 다양해서 자신에게 맞는 특별 전형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입시 한라인에서는 특별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입시 한라인의 터줏대감이신 김성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수여자고등학교 김성길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판곡고등학교 조만기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판곡고등학교 조만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주제가 특별 전형인데요. 선생님, 특별 전형이 무엇인가요? 예, 특별 전형이란 특별한 지원 자격이 있는 그런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입시 전형은 크게 이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있는데, 일반 전형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면 특별 전형은 특별한 지원 자격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특별 전형은 어떤 학생들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갖고 뽑는 전형이 있고요. 또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한 그런 전형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정원을 가지고 따지면 정원 내 전형과 정원 외 전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정원 외 전형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농어촌 전형이 있고요. 특성화 고졸 졸업자 전형이 있고요.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또 기저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전형이 있습니다. 정원 내 전형으로는 이제 고른기회 전형, 대학별 독자 기준에 의한 전형, 특기자 전형 이렇게 나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별 독자 기준에 의한 전형은 이제 대학마다 또 뽑는 인원이나 선발 방법이 좀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대학들이 뭐 검정고시 대상자나 아니면 다문화가정, 또 다자녀, 대안학교, 사회 배려 대상자, 또 고교장 추천 이런 전형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정원 내 전형은 네. 대학이 지원 자격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아우 네. 박수 치실 네. 뻔했어요. 그리고 정원 내 전형은 전형. 이 법률에 의해서 지원 자격이 정해진 일반적으로 사회적 배려 배려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네.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먼저 살펴볼 전형은 정원 내 전형에 속하는 고른기회 전형 네, 알아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보통 고른기회 네. 전형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아까 김성일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 사회적 어떤 배려 차원에서 정원의 법률로 실시하는 그 전형을 정원 외에서만 뽑는 거잖아요. 근데 입장에서는 이왕 그 어려운 학생들 뽑을 거라면 정원 외에서만 뽑지 말고 정원 내에서 또 뽑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러면 정원 내에서도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정원의 전형에 대한 그 지원 자격과 거기에 대한 만학도, 뭐 주부 또는 국가보훈 대상자 뭐 이런 어떤 지원 자격을 통틀어서 각 대학교가 알맞게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구미에 맞는 지원 자격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원 외 전형의 어떤 한 부분이 정원 내로 들어온 모습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각 전형별 모집 네.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예, 2017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원 내 전형이 이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고른기회 대상자 전형은 약 14,000명 정도, 대학별 독자적 기준의 전형이 8만 1,000명으로 상당히 많은 전형이고요. 네. 또 특기자 전형을 포함하면 약 10만 명 정도가 이제 정원 내에 특별 전형으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원 외 전형을 보면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약 3,900명 정도, 그다음에 농어촌 학생이 약 8,000명 정도가 좀 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 등을 이제 졸업한 제2자 전형이 약 4,000명 정도.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특별 전형이 약 24,000 정도가 정원의 전형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원 내 전형이 훨씬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약 14,000명대 후반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정시는 조금 선발이 적어서 약 전반적으로 합치면 15,000명 정도를 선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표를 봐도 너무 종류가 많고 다양해서 참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자세히 살펴봐야 될 특별 전형 이제 위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이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이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특별법, 좀 길죠. 예, 그 법률에 의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가 그
지방에 있는 대학교 소재한 그 지역의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네, 근데 인재를 이-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기 네, 그렇죠. 위해서네요. 그래서 보통 이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학과들이 좀 좋아요. 의대, 치대, 한의대, 거기도 이제 사범대 이런 좀 좋은 학과들에 대한 부분들의 인재를 그 지역의 학생들이 일정 비율 이상을 갖다가 합격자를 만들어내게끔 법률적으로 만든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할 때 이런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로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출신의 학생들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가 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지역을 구분을 합니다. 보통 충청권, 호남권, 그다음에 대구, 경북권, 부산, 울산,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도 내에 있는 대학 출신 학생들은 그 네. 지역 예를 들어 학교에. 충청권이라고 하면 네. 거기에 포함되는 곳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네. 뭐 호남권이라고 하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지역의 학생들이 그 지역 대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요. 또 이것도 보면 몇몇 대학교에서는 그 범위를 훨씬 더 좁혀가지고 지원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울산에 있으니까 울산 지역 울산만? 학생들만. 예. 충남에 있는 한서대학교 같은 경우는 충남 지역 학생들만. 또 창원대 같은 경우는 경남 지역 학생들만. 또 광주에 있는 몇몇 대학교들은 전북 학생들은 안 되고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 학생만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좀 더 좁히고 있는 대학교들도 있습니다. 네, 좀 네.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이 지역 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수시 모집에서 약 9,978명, 그래서 수정시를 다 합치면 1,120명 정도를 선발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같은 이제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이 생기게 된 배경을 보면 지방 의대의 합격자를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수도권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법으로 정해서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이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을 좀 잘 활용하면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는 게 더 합격하기가 높아진다. 이런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 네,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전형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전형이 특성화 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하는 특성화 고교 전형인데요. 어떤 전형인가요? 예, 특성화 고교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그런 전형이다. 그래서 특성화 고교 추진자 전형을 보면 또 이제 정원 내 전형과 정원 외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정원 외 전형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이제 적성고사 전형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많은 학교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전형이 많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기 때문에 종합 전형에 맞게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학교 생활 가운데에서 또 자신의 어떤 잠재 역량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특성화 고교 이 졸업자 전형을 보면 아무 학교나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동일계 지원이라고 해서 자신이 이 특성화 고에서 공부하는 그런 학과와 맞는 그런 학과를 대학의 학과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예를 것 같습니다. 들어서 예, 예를 들면 이제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 같이 예를 들어 이제 디지털 정보 처리학과를 나왔다면 이 학생이 갈 수 있는 계열은 이제 경영학과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영상 미디어학과를 나왔다면 또 미디어나 영상정보학과로 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공고를 나온 학생이라면 아무래도 경영학과를 가는 것이 아니라 공대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상업 관련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럼 경영학과. 학생이라면 그렇죠. 대학의 경영학과로 이렇게 동일계 쪽으로 가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계열별 전문 네. 교과라고 해서 그 계열이 받는 전문 교과를 30단 이상 보통 이수를 한 학생들이 그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각 대학교 특성화고 전형을 보면 동일 계열 인정 범위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확인해서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학과가 있더라도 지원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으니까 자신이 어떤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지는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또 이제 마이서고등학교나 또 그 종합고교의 보통과 또 인문계 고교로 전학을 갔다면 또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자신의 지원 자격을 좀 살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정원의 전형을 말씀하셨는데 정원내 전형에서도 뭐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서도 또 특성화고 전형이 이렇게 개설되고 있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주로 경상남도 부산 쪽에 좀 많은 대학교들이 있는데요. 이런 대학교들의 특성화고 전형은 아까 앞에 있는 정원의 전형에서는 동일 계열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출신 고교에 따라서 학과가 정해진다라고 하면 이 정원 내에서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성화고 전형 같은 경우는 그냥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원 자격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특성화고를 졸업했으니까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하면 되는 거죠. 이때는 학과의 어떤 그 동일결 인정 범위가 좀 없는 제한이 풀리는 그러한 대학들이 부산 경남 쪽에 굉장히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근데 그 부분들은 만약에 공고를 나왔어요. 그러면 사회복지학과는 인문계열이니까 안 되겠죠. 근데 정원 내는 된다. 그렇죠. 정원 내에 모두가 되는 건 아니고 허용하는 그런 대학교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가고 싶은 대학교에 다음 뭐가 문제가 있냐면 특성화고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내신 관리가 좀 더 상위권 아이들은 수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코 합격선 점수 자체에서는 무조건 유리하다. 이런 건 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예. 정원 내 전형의 경우에는 동일 계열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정원 내 전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인재 전형 그리고 특성화고 전형에서 개인에게 특별한 지원 자격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기초수급자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초수급자 전형 지원 자격이 있는데요. 국민생활 기초생활보장법이 있습니다. 제2조 2호에 따라서 거기에 수급자가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작년도 2015년이죠. 7월에 그 기초생활보장법이 좀 시행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되어서 그 인원이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최저생계비가 있어서 그것을 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해서 자격이 중단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 이것이 2015년 그 7월에 개편이 되면서 소득 인정의 기준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게 된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일부만 지원을 받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2호에 따라서 수급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얻게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잘 아는데요. 그렇습니까? 이게 사회문화의 중요한 그 개념에 맞죠.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에는 이제 최저생계비, 국가에서 정한 그럼요. 최저생계비 100% 미만에 예,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제 이런 교육급여, 예, 생계급여, 뭐 의료급여를 줬는데 이제는 그 소득 인정을 이렇게 단계로 해서 맞아요. 최저생계비 이상을 받더라도 소득이 있더라도 네. 교육급여를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지원 자격이 된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늘어났죠. 때문에 예, 그렇죠. 지원 대상이 늘어났다라는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표를 한번 보면서 또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전형별로 구별을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수능 유지, 정시 전형까지 이렇게 대학이 모집 단위를 전형별로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많은 것이 역시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좀 어렵더라도 학생이 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또 학교 생활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전공 적합성이나 지원학과 관련된 노력 이런 것들을 잘 보이면 충분히 좀 합격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얻고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전형으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대부분 대학에서는 이제 어떤 장학금이나 또 근로장학금 같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또 대학을 다니는데도 충분히 무리 없이 다닐 수 있게끔 보장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지원할 때 원서비도 거의 대부분 면제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내가 가정 형편이 어렵다라는 부분들만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는 그러겠죠. 근데 중요한 다 그런 학생들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생활을 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렇게 내가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너무 그쪽만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학교 생활을 굉장히 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조금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원 자격상 그 조건은 같으니까 네. 학교 생활 충실도를 부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한 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조건이 변한 만큼 지원 자격이 되는지 학생들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자녀인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도 있죠, 선생님? 네. 다자녀가 지원을 쓰는 전형이 있는데 앞에서 지금 살펴봤던 전형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원 자격이 되고 어떤 전형을 지원할지가 그냥 지원 자격명에서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이 다자녀 같은 경우는 다자녀 전형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각 대학교별로 이름들이 달라요. 이렇게 경희대 같은 경우는 고른기회 2, 뭐 광운대 같은 경우는 사회배려 대상자 또는 뭐 사회 기여자, 뭐 사회 통합 전형 이런 식으로 각 대학교마다 다자녀에게 지원 자격을 주고 있는 대학교 전형명이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다자녀이면 알겠는데 어느 전형에 지원할지는
본인이 그런 전형을 찾아서 다자녀 전형에 대한 지원을 부여하는지를 좀 본인 스스로가 좀 찾을 필요가 있겠다. 물론 주어진 제시되는 표에 보면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들에 대해서 표로 나와 있으니까 일단 거기는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도 각각의 대학교의 전형명이 다르다는 부분들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잘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 다자녀이기만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냥 세 자녀 이상이면 무조건 뭐 첫째만 지원 자격이 부모 되는 건 아니고 첫째, 둘, 셋째도 셋째. 돼요? 네, 그렇죠. 저희 때는 다 3명이었는데. 저출산 시대여서 그런가 봐요. 고3 때 갑자기 네. 막내가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다자녀 지원 자격을. 네.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 세 자녀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세 자녀는 좀 많습니다. 네. 지원 자격이 해당되는. 그런데 뭐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 뭐 해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네 자녀.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요새 좀 드물거든요. 이럴 그렇죠.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원 자격을 가진 아이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경쟁률 면에서 좀 유리할 수가 있겠죠. 예. 네,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텐데. 네, 다음으로 살펴볼 전형이 국가보훈 대상자 자녀 전형인데요. 국가보훈 대상자 자녀 전형 어떤 전형인가요? 예, 국가보훈 대상자 자녀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럴 경우 이제 국가보훈 대상자가 지원하는 전형이 있고요. 또 다른 전형과 같이 또 지원하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국가보훈 대상자만 전형 대상자로 하는지 다른 대상자와 섞어서 같이 하는지를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원 자격을 보면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자녀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 손자, 손녀까지 이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국가유공자, 또 5.18 유공자가 있고요. 고엽제 후유증, 특수임무 유공자 이런 자녀들이 지원하는 전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보훈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제 지원 자격이 국가보훈 대상자만 지원하는 것인지 다른 거와 같이 하는 것인지를 잘 보셔야 자신의 어떤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잘 참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전형 속한 그렇죠. 경우가 많이 예, 있네요. 예, 네. 국가보훈 대상자만 네. 이렇게 선발하는 전형이 약 57개 되고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반면에 국가보훈 대상자가 여러 지원 자격 중에 네. 하나로 분류되는 보통 통합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약 한 똑같이 비슷한 개수의 대학이지만 정원은 3,000명 정도로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 대상자만 선발한 전형 같은 경우는 그 대학교의 어떤 이 선발한 인원은 그렇게 썩 많지 않습니다. 뭐 서울과기대가 많은 편이에요. 27명. 근데 뭐 서울교대는 5명, 성신여대 10명, 숙명여대 6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국가보훈 적네요. 대상자만 있다면 좀 숫자가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전형들 얘기하면서 좀 재밌었는데요. 더 소개해 주실 만한 특별한 전형이 있나요?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에 대한 학력을 검정고시로 이렇게 따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한 검정고시 출시한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도 뭐 장노회신대, 호원대 정도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옛날엔 저희가 뭐 단일 민족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네, 그냥 지금 어떤 아니죠. 그 다문화 사회죠. 예, 그렇죠.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전형들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대학교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교대에서 많이 예, 최근에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다문화 가정이 네. 실제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인지 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그 교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서울교대, 서울교대. 그다음에 진주교대, 그다음에 청주교대, 춘천교대. 그 밖에 다른 대학교도 있고요. 다문화 가정 자녀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그 일반적인 고등학교 아닌 대안학교 출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동대 같은 경우거든요. 그 대안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또 선발하는 그런 전형들처럼 또 만학도도 있고 주부도 있고 실제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닌 자신의 처한 어떤 환경에 의해서의 지원 자격을 의외로 대학교들이 인정해주고 그 지원 자격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교들이 실은 꽤 있으니까 본인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자격이 있는지를 꼼꼼히 좀 따져본다면 의외로 갈 수 있는 그런 대학교 전형들이 꽤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전형들은 정원 내 전형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특별 전형 부분에서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이제 특별 전형에 꼭 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학교별로 학교장 추천 뭐 이래서 추천 인원에 제한을 두는 그런 전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이 추천을 하는 전형이 많아졌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좀 살펴보면서 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종합 전형인데 학교장 추천 전형을 이제 의대 한에서 1명 추천 기회를 주고 있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고교대학 연계 전형,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다. 입문자연 2명씩에서 4명의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대, 서울대 뭐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대 한마음 전형이 1명을 뽑고 있고,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이 10명인데요. 작년에 5명에서 올해 또 1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천 인원이 있는 전형, 이것은 이제 학교별로 어떻게 추천할 것인지 추천 내규를 정해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지원에 자기가 해당이 되는지 좀 살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특별한 지원 자격들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은 특히 이제 제가 아까 김영선 선생님께서 연세대학교 농어촌 학생 전형과 특성화 학생 전형이 작년까지는 학교별 추천 인원이 5명이었는데 늘어났다. 10명으로 늘렸다고 했잖아요. 이 대학교가 수능 최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등학교는 그 5명이 총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인데 1명도 지원을 못 시키고, 특성화도 마찬가지고 네. 농어. 근데 또 수능 어떤 최저 고등 기준 그렇죠. 때문에. 수능을 네. 못 맞추니까요. 그런데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5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린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특히 지금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뭐 지역적이든 경제적이든 또는 교육 과정이 다름이든 조금 일반적인 고등학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결이 되면 실제 근데 보통 대부분 아이들은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연세대가 이 5명에서 10명을 늘린 이 부분이 실은 좀 특별 전형에서 시사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가장 실은 쉬운 게 수능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상위권 준비하면 기회가 그렇죠. 되겠네요. 상위권 네. 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라고 할지라도 아까 계속 봤지만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시키는 그런 대학교들이 실은 조금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교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수능을 좀 준비하는 부분들이 실은 오히려 이렇게 특별한 지원 자격에 거기에다 일정 이상 수준의 수능 성적까지 부여가 된다면 어차피 이거는 그 희소성 가치라는 부분에서 훨씬 더 그 2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적기 네,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이 높죠. 합격 가능성도 높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의 어떤 범위 도 너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 전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오늘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어쨌든 특별한 지원 자격이 있다라는 부분들은요, 실은 그 지원 자격을 꼭 최소한도 수시에서 6개 전형 중에서 1개라도 저는 최소한도 꼭 저는 활용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다만 이 특별한 지원 자격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선발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건 실은 경쟁률도 내가 그 대학교 그 학과를 지원할 때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경쟁률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그 대학교에 지원해서 상대 평가에 의해서 순위 안에 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려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학생들이 안 건드리려고 하는 어떤 수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활용했을 때 합격률을 높일 수가 있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6개의 전형 중에서 모두 특별 전형으로 지원한 것보다는 일반 전형, 많이 선발하는 전형에서 일단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안정성을 먼저 추구한 후에 특별한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특별 전형을 통해서 조금 더 대학교의 어떤 원하는 그 높이를 높이는 어떤 그러한 식으로 지원 전략을 잡는 게 실은 매우 유용한 어떤 지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 전형에 올인하지는 말아라 그렇죠. 라고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특별 전형은 특별한 지원 자격이 있는 학생이 지원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반 전형보다는 좀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선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을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지원하려는 대학의 선발 인원을 좀 꼼꼼히 체크해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지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 지원 가능한 특별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지원 가능한 특별 전형이 있는지 살펴보고 선발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전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농어촌 특별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의 봄을 만끽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길 김성길의 오늘은 이것만. 특별 전형은 특별한 전형 요소나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특별 전형은 크게 정원 내 특별 전형과 정원 외 특별 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원 내 특별 전형으로는 고른계의 전형,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 특기자 전형이 있으며 정원 외 특별 전형으로는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신이 특별 전형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 특별한 지원 자격이 있는 그런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입시 전형은 크게 이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있는데 일반 전형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면 특별 전형은 특별한 지원 자격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특별 전형은 어떤 학생들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갖고 뽑는 전형이 있고요. 또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한 그런 전형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정원을 가지고 따지면 정원 내 전형과 정원 외 전형으로 나눌 수 있다. 내가 지원 자격이 되고 어떤 전형을 지원할지가 그냥 지원 자격명에서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이 다자녀 같은 경우는 다자녀 전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각 대학교별로 이름들이 달라요. 이는 제가 좀 잘 아, 아는데요. 이게 사회문화의 중요한 네. 그 개념에 맞아요.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인정을 이렇게 단계로 해서 맞아요. 최저생계비 이상을 받더라도 소득이 있더라도 네. 교육급여를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지원 자격이 된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늘어났죠. 때문에 예, 그렇죠. 지원 대상이 늘어났다라는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법률에 의해서 지원 자격이 정해진 일반적으로 사회적 배려 배려죠.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네.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